예, 이규현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공동체주의적 탐정입니다. 오늘 사실은 강의를 의뢰받기로는 한국의 탐사보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논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공동체주의적 탐정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설 탐정도 아니고요, 객관주의적 저널리즘의 기자도 아니고 공동체주의적 탐정입니다. 이 공동체주의적 탐정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왜 탐사보도는 귀환했나로 잡았습니다. 탐사보도의 언급 횟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사실 탐사보도라는 말이 국내 언론에서 쓰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전까지 탐사보도라는 말 자체는 학계에서조차도 잘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생기죠. 2004년, 2005년을 중심으로 해서 탐사보도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4년 말서부터 2005년 초까지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제가 이제 팀장을 했었는데 그 탐사란 말을 언론사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명칭으로.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죠. 2004년 말과 2005년 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이 멋있어 보였는지 기획보도 또는 특집보도팀들이 전부 탐사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에 전국에 탐사라는 이름을 가진 보도조직이 40개나 넘게 생겨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탐사보도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7년, 2008년을 겹치면서 탐사보도는 암흑기까지는 아니지만 후퇴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탐사보도 조직들이 차례차례 해체되기 시작하고요. 또 특히 TV의 탐사 프로그램들이 현저히 활력을 잃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미디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의 그 미디어들의 경영난 같은 것들, 그전처럼 그렇게 돈을 벌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권의 문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더 탐사 보도가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계기로 해서 탐사 보도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제 프로그램은 지금 2년 반밖에 안 된 신생 프로그램입니다. 취재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취재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농단 사태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가 1위라고 봤을 때 2015년 6월 달입니다. 그때 1% 정도의 시청률을 갖고 있었는데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완만하게 한 2%대, 또 높을 때는 3% 정도의 시청률을 유지하다가 2016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6% 정도까지도 치솟을 정도로 엄청난 시청률 상승이 있었습니다. 국내 아마 어떤 시사 프로라는 게 예능이나 드라마하고 다르죠, 그죠? 그 시사 프로 같은 거는 오래 축적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청률이 나오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5%, 6%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다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대 후반에서 5% 정도의 시청률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실은 영광이죠. 물론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저희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같이 호흡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사보도 이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펠드스테인이라는 학자가 탐사보도를 묘하게 탐사보도의 소태기 또 탐사보도의 전성기를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 모델로 설명을 했는데 참 흥미롭죠. 수요 부분은 뭐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동 또는 혼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만들어졌느냐, 또 미디어 간의 경쟁이 격화됐느냐라는 측면으로 공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수요 공급이 당연히 많을 때 탐사보도는 흥하고 그렇지 않을 때 탐사보도는 후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1900년대 1,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는 수요과 공급이 굉장히 적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국가가 적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최대 내적인 변화가 또는 변화나 혼란이 오기가 힘들죠. 또 하나 적을 앞두고 총불을 겨누고 있는데 미디어 간의 특정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 동안을 탐사보도의 어떤 그 암흑기 또는 후퇴기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미디어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또 사회 정치적인 어떤 혼란 또는 병동이 굉장히 심했던 미국 독립혁명 시절하고 또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는 수요 공급이 전부 다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닉슨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걸 국내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있었죠. 국정농단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정치적인 혼란이자 변동입니다. 또 하나 미디어의 신기술, 예를 들면 SNS라든가 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편의 등장, 또 이런 어떤 미디어의 새로운 어떤 시장 진입이라든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 간의 경쟁이 신문 또는 방송산에서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사보도의 폭발, 또 탐사보도의 전성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 첫 번째 키워드의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 탐사보도는 귀환했나? 탐사보도가 국민들과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어떤 척결이라든가 그것의 응징, 또 그걸 통해서 분노와 정의의 저널리즘을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체적인 이익에 서로 동참함으로써 사실 한국의 탐사보도는 다시 귀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탐사보도는 왜 해야 되나? 탐사보도 저 하고 있지만 제가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뻘핏하면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 취재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해야 될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협회에서는 탐사보도의 유용성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좀 산업적인 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규정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수용자의 시선 긁기가 용이하다, 또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또 최고 저널리즘 구현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미디어 융합이 가능한 장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보도들이 미디어 융합적인 탐사 보도들이 최근 많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아직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아까 IRE의 그 미국 탐사보도 협회의 정의가 다분히 산업적인 측면이었다 그러면 이 2010년 작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제임스 해밀턴이 얘기했던 주장은 조금 더 공익적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냈죠. 민주주의의 탐정 등이라는 단행본을 냈습니다. 이 책이죠. 이 책의 부제를 한번 봐주십시오. 탐사보도의 경제학입니다. 사실 탐사보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숫자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어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탐사보도를 경제학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일부는 여기서 이제 보도 사례들을 쭉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보도 사례가 얼마나 산업장이 아닌 사회 공동체적인 거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경제적으로 계산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한 지역 신문사가 했던 노스캐롤라이나 가석방 제도의 탐사 보도가 실제로 보도 비용은 21만 달러. 여기에는 기자들의 취재 비용, 기자들의 월급, 또 그 전기 사용료,
그 사무실 사용료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돈입니다. 그게 21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보도로 인한 경제적 외부 효과는 약 7,300만 달러였다. 그래서 보도 비용 1달러당 287달러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경제적 외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거친 주장은 있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는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은 탐사보도가 제대로 작동됐을 때 중요한 문제를, 올바른 문제를, 공동선을 위해서 작동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아닌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낼 수 있는 탐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제를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정농단 보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보도가 경제적 외부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사회적 논의를 촉발을 시켰죠. 소통 비용을 줄인 겁니다. 그죠? 막힘으로써 불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국정조사도 있고요. 청문회도, 각종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또 그거 알게 모르게 학계에서도 있었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도 어떤 조사나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죠. 이런 사회적 논의의 촉발, 그걸로 인한 소통, 불통이 소통으로 가는 거에 그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징벌과 보상의 유도죠. 잘못한 사람을 징벌해주고 그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상해주는 거, 당연히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법과 제도의 정비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벌어졌던 직접적인 것은 기업의 기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국정원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국정원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검찰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큰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스캐롤라이나의 가석방 제도에 대한 보도가 7,300만 달러의 외부 효과를 갖고 왔다면 국정농단 보도의 외부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는 게 어렵죠. 이건 제가 계산할 게 아니고 학계에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수십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신 것은 왜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단순히 신문의 구독료나 또는 방송의 시청료로만 본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제가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저희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고가 어떨 때는 제작비도 커버하지 못할 정도의 광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의 자체가 탐사보도에서는 좀 무의미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탐사보도는 산업장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동체적인 이익에서 본다면 충분히 할 만하다. 다만 좋은 탐사보도, 공익성 있는 탐사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탐사보도의 미래는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좀 불편한 점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폭로 저널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라든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일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은 폭로 저널리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향적이고 정치 편향적이고 저급하며 검증 안 된 탐사 보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 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로 저널리즘은 탐사 보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탐사 보도 언론인들은 당당하게 맞서가야 됩니다. 폭로가 필요하다고 옹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로 일변도냐, 또 무엇을 향한 폭로냐, 또 대안이 있는 폭로냐, 방향이 있는 폭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 부분을 성찰하지 않으면 한국의 탐사 보도가 오래
또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로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고 폭로 내용만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순실 게이트를 보십시오. 그 벌어졌던 국정농단 자체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뒤로 40년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40년을 봐야 됩니다. 또 최순실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의 평가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심층 보도의 노력, 이 부분이 폭로 저널리즘과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공 저널리즘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하자는 거죠. 그리고 공공선을 지향하자는 거죠. 그런 보도, 그런 공공 저널리즘과도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공동체주의적 탐사보도. 이게 학계에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실 좀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아주 투박하고 길고 멋없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알면서도.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건 좀 더 공공 저널리즘을 추구하겠다는 거였고요.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 이건 폭로 저널리즘을 추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겠다는 것은 심층 저널리즘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캐치프레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죠? 재미가 없어요. 한 줄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정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JTBC 많이 봐주십시오. 또 좋은 언론사 기사 많이 봐주십시오. 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영리 탐사 저널리즘 또는 비영리 탐사 보도의 기관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굉장히 한국 사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과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영리 탐사 보도 기관들은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2000년을 들어서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선 탐사보도, 비영리 탐사보도에 대한 사회적 후원이나 지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탐사보도를 할 때 어떤 그 도네이션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깝깝하죠. 또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들이 거의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기반, 또 공동체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저는 미디어오늘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데이터 저널리즘 참 중요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탐사보도하고 결합이 돼야 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탐사보도, 비영리 탐사보도나 비영리 탐사 저널리즘을 육성하는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그러한 도네이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주의적 탐사보도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도덕적 붕괴에 따른 이기주의에 극복하고 자유와 우리가 책임이 공존하면서 또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저널리즘, 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공동체는 좀 더 따뜻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탐사보도는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만든다면 오래갈 미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